이거 수업 시간 지난 시간에 마치고 질문을 하던데 이 차이가 뭔가, 이 두 개의 차이가 뭔가. 이게 누군가가 어떤 보험회사가 어떤 판매 목적으로 구분을 해놓은 게 아니고요. 학자들이 여러 가지 특약과 부가약관과 특별약관들을 카테고리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협회 적하약관에 추가해서 사용하는 뭐 ICC-A 뭐 혹은 ICC-AR 같은 뭐 이런 협회 적하약관이나 뭐 B도 있고 C도 있죠. C이 어디가? 뭐 이런 협회 적하약관에 추가해서 부가 조건으로 추가하는 특약, 부가 조건, 그렇게 보험에 삽입되는 것들을 묶어놓은 것들이 지금 앞쪽에 있는 일반적인 부가 조건, 이렇게 부가 약관, 뭐 특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뒤쪽에 있는 특수 화물에 대한 부가 약관은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예요. 어떤 상황 자체가 뭐 특정 화물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농수산물이라든지 뭐 아니면 목화나 면화와 같은 원산지의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물품의 성질이 달라질 수 있는 어떤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그런 특정한 화물에 적용되는 특약입니다. 그리고 요 뒤에 보면 또 뭐가 있냐면 소손의 면책이 있어요. 소손의 면책. 아이고. 이것도 물론 ICCWA나 아니면 특정한 어떤 특약의 소손의 아주 작은 손해에 대해서 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게 소손의 면책이에요. 이것도 일종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험회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어떤 적하보험의 그런 내용이 아니라 특별한 케이스죠. 작은 손해, 경미한 손해, 미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배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특별히 약속하는 특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그런 좀 자잘구레한 것까지 우리가 제가 수업 시간에 다루지는 않을 건데 어떤 특정한 화물이라든지 특정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면화면 면화, 기름이면 기름, 그 상품에 대해서 그 상품이 유통되고 보험을 드는 그 간습이나 업계에 적용되고 있는 어떤 특별한 그 화물에 대한, 특정한 화물에 대한 특약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다 특약이에요. 근데 그거는 종류가 너무 많아서 수업 시간에 일일이 다 다루기가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특약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다 뭐다? 기본적인 보험을 들고 거기에 추가로 드는 일종의 추가 담보, 추가 특약, 부가 조건 담보, 뭐 이런 것들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뭐 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지만 앞서 본 IWC나 ISC하고의 차이점이 얘는 독립이에요. 독립했어요. 이 정도 수준이던 애들이 독립한 거야. 협회 적하 약관이 아니라 협회 전쟁 위험 약관, 협회 동맹 파업 약관, 이런 식으로 독립을, 그 지위가 올라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좀 다른 거죠. 그리고 여기 일반 화물에 적용되는 특약이나 부가 조건,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뭐 더 물론 발전할 거리는 없는데 마찬가지로 그러면 차이점은 얘는 독립한 거고 얘는 지금도 여전히 특약과 부가 조건부 조건으로 있다. 그럼 공통점은 뭐냐? IWC, ISC, 특약, 부가 조건, 이것들이 다 공통점은 뭐냐? 내가 들고 싶으면, 내가 추가로 보험자의 담보를 얻고 싶으면 뭐 하면 된다? 보험료 더 내고 보험자에게 해달라 요청해서 보험자가 승낙하면 보험이 계약이 체결되고, 추가적인 위험, 추가 발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협회 적하 약관에서 면책됐거나 기본적인 협회 적하 약관에서 담보되지 않았던 위험들이 이 추가적인 특약과 추가적인 담보로서 담보될 수 있다. 그게 공통점이겠죠. 자, 그래서 그거를 좀 인지를 하고 좀 바라보면 쉬울 겁니다. 그래서
뭐 순서를 한번 뒤집어서 가보죠. 예. 그러면 이제 특수화물에 대한 어떤 부가약관부터 먼저 봅시다. 온덱 클로즈가 있습니다. 이게 온덱 클로즈가 뭐에 대해서 적용한다? 갑판적 화물에 대해서 적용한다. 갑판적 화물이 어떤 상태이냐? 선박의 갑판에다가 화물을 적재하면 위험한 상황이다. 위험한 상황이다. 그건 뭐 우리 그 누가 얘기한들 뭐 주지할 만한 사실이죠. 배 위에 실리면 아무래도 바닷물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게 보험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화물을 선창 안에 집어넣기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보험 계약 체결 시에 피보험자가 통지한 내용, 고지한 내용상으로는 배의 화물이 선창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근데 어떻게 됐다? 뭐 여러 가지 컨디션에 의해서 화물이 갑판 위에 실리게 됐다. 그러면 이게 보험 계약이 ICCA였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바뀐다? ICCC 더하기 JWOB로 변경된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보험자 측의 요구입니다. 특수한 화물.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온덱 클로즈란 게 적용이 되면 보험자 쪽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런 경우에 이제 위험 부담에 대한 어떤 크기, 보험자 책임이 줄어들게 되죠. 아무래도 이게 갑판 화물에 대한 위험 부담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듀티 클로즈가 있는데 요거는 어떤 경우에만 적용이 됐느냐? 손상 화물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손상 화물이 발생했을 때 왜 적용이 되느냐? 기본적으로 각국은 수입할 때마다 수입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관세는 수입 신고 당시에 물품의 성질과 수량을 바탕으로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입 신고 시점이 중요한데, 만약에 그 수입 신고 시점이 지난 이후에 화물의 멸실이나 파손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실제로 내가 수입하는 화물 중에 100개였다라고 친다면 그 중에 10개 정도가 파손이 돼서 90개 정도밖에 획득을 못했는데, 수입 신고할 당시에는 100개였다는 이유로 관세를 100개를 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물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관세법에 자체적으로 그러한 경우에는 뭐 손상 감세를 적용해 준다든지 뭐 환급을 해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보완 제도가 있긴 합니다만, 그거는 뭐 관세법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구제책이고, 보험 담보로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경제 손실을 보상해 주는 그런 경우. 그리고 리젝션 클로스, 이것도 특수한 상황이죠. 어떤 경우에 농수산물 같은 식품류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식품류가 FDA나 뭐 각국의 수입국,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뭐 관세청이나 식약청, 미국 같은 경우는 FDA, 이런 어떤 검역 당국, 관세 당국의 어떤 품질 검사, 검역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통과를 못해서 발생하는 손실, 이런 것들을 보상해주는 약관이 리젝션 클로즈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다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원산지 손해담보 약관, 요거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모카의 어떤 습도에 따라서 이 화물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보통 이제 지정된 검정인이 이거를 검정을 해야만 보험회사가 뭐 보상을 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하후 위험 담보 약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그 우리 보험 기간 얘기할 때 4가지 종기가 있고, 위에 3가지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끝나는 것이었고, 마지막 하나는 시간적으로 경과했을 때 60일 이렇게 했는데, 실정법상으로 우리나라 현행 실정법상으로 30일입니다. 그래서 그 30일을 더 넘겨서 위험 담보를 하고 싶은 경우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스페셜 서베이 클로즈는 어떤 특별 검정인이 검정을 해야만 보험자가 보상을 한다,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검정인을 규정하고 있는 약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벌크 오일, 뭐 송유관 약관인데, 이것도 쉽게 말해서 벌크 상태의 오일과 그리고 송유관을 통해서 운반을 하는 유류나 뭐 액체 화공품,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거죠. 왜? 뭐 이거 자체가 특수한 화물이고 이거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벌크 오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아니면 송유관의 경우에는 이 송유관이 저장 탱크와 그리고 이 LNG선이나 이런 선박과 송유관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그 양이나 유량에 대해서 정확한 측정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특약을 드는 경우고, 라벨크로스도 깡통, 병 이런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그 라벨 교체 비용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라벨 교체 비용도 많이 들어요. 뭐가 많이 드냐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요. 라벨 교체 비용. 그 종이값은 얼마 안 해요. 근데 손으로 다, 그러니까 이게 기계가 있어가지고 그냥 뭐 골판지나 뭐 평면에다가 이렇게 탁탁탁탁 기계가 붙이면 좋은데, 보통 이런 수입 화물 같은 경우에는 뭐 제대로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뭐 깡통이나 병같이 공면이다 이러면 그게 기계로 하기가 힘들어서 다 사람 손으로 이게 다 붙여야 돼요. 그러면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그런 경우. 그런 비용들 보험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 자, 그리고 기계를 보험에 들어서 기계에 적용되는, 기계가 손해냈을 때 그것에 대한 수리비, 재조립 비용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약관, 라이브스톡 클로즈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배를 통해서 살아있는 동물을 옮겼을 때 이 동물이 배 타고 있는 동안 죽으면 그건 뭐 얘기할 것도 없지만, 어떤 경우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도착 후에 죽어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도착 후 7일 검역소에서 30일 한도 하에 사망, 동물의 사망에 대해서 보험자가 담보하는 특별약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냉동기간 약관. 여기서 쭉 말하고 있는 특수화물에 대한 부가약관 중에서 이게 제일 쓸모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냉동식품, 냉동 육류, 어류, 장기간 보관하는 동물, 육식물, 동물이라 하면 안 되지. 동물은 살아있는 애를 말하는 거니까. 고기, 고기, 그죠? 고기 신선 상태로 오면 제일 좋죠. 근데 신선 상태로 미국이든 호주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먹는 소고기가 뭐 호주산인지 미국산인지, 거의 미국산인가 요새? 뭐 아무튼 미국이든 호주든 오려면 기본적으로 냉동시켜야 돼요. 냉장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냉장으로 할 거면 너무 많이 비용이 들죠. 그리고 부패 우려도 높고, 보통 냉동을 시킨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냉동 기간이 오다가 고장 나면 그거는 뭐 다 날리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컨테이너 안에 있는 화물 다 날리는 거기 때문에 냉동실에 대한 냉동 기간 약관을 보통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특수화물에 대한 부가 약관들은 쭉 살펴보면, 그 기업 입장에서, 이 해상 사업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 자신들이 취급하는 화물의 성격을 좀 잘 살펴봐야 돼요. 거기에 맞춰서 특약을 들거나 해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손해 면책과 소손해 공제 좀 봅시다. 소손해 면책과 소손해 공제. 요거는 우리가 중간중간에 수업 진행하면서도 중간중간에 얘기를 했다시피, 자그마한 손해, 미미한 손해, 경미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알아서 처리한다. 대신 이 소손해 면책을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다? 아무래도 보험자의 담보 범위가 줄어들게 되고 담보 책임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작은 손해, 소손해 자체가 일종의 보험자 면책이 돼버리기 때문에 보험자의 커버 범위가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료가 싸집니다. 사실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여러분들이 소손해 면책과 소손해 공제를 큰 차이 없이 사용하고 큰 구분 없이 사용을 하는데, 소손해 면책은 보통 프랜차이즈라고 하고요. 그리고 소손해 공제는 익세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이가 뭐냐면, 여기 설명처럼 소손해 면책은 면책 비율이 딱 정해져요. 소손해 면책이든 공제든 비율이 딱 정해지는데, 예를 들어서 5%다. 내가 5%는 뭐 소손해 면책이다 라고 했으면, 이 5% 밑에 손해 4%, 3% 이런 경우에는 보험자가 부보하지 않습니다. 보상해주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6%, 7% 손해가 났다. 그러면 보험자가 보상을 해줍니다. 얼만큼?
6%, 7%만큼. 그게 소손의 면책입니다.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 치면 뭐 30만 원. 그러면 30만 원 밑에 20만 원짜리 수리비가 나왔어. 그거는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데 35만 원이 수리비로 나왔어. 그러면 보험회사가 35만 원 줍니다. 그게 소손의 면책이에요. 자, 근데 요거 비슷한 개념이 소손의 공제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5%를 비율로 잡았으면 실제 사고가 7%가 났잖아요. 그러면 7%를 다 주는 게 아니고 7%에서 5%를 제외하고 남은 2%만 주는 게 소손의 공제입니다. 요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자동차 보험은 이런 경우 잘 없고 사실 그 해상보험에서는 WA가 협회 적하약관 중에 신협회 적하약관 있고 구협회 적하약관이 있는데 구협회 약관 중에 WA와 FPA가 있다 그랬죠. 보통 ICC 이쪽으로 넘어와서는 소손의 면책 그런 내용이 없는데 WA 자체는 여기 기본적으로 소손의 면책 규정이 같이 들어가요. 얘는 그냥 단독 훼손 그러니까 분손에 대해서는 안 해주는 거고 얘는 분손을 해주는데 소손의 면책을 넣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WA가. 그래서 WA가 보통 소손의 면책을 규정을 합니다. ICC WA를 쓰면. 그래 보통 요 프랜차이즈 방식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특약 중에 뭐 곡손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 적용하는 거는 소손의 공제를 적용합니다. 요거 빼고 하는 거. 부족손, 뭐 파손 요거 있었죠. 그거의 경우에는 소손의 공제를 적용을 한다. 자, 그리고 내가 WA로 드는데 이거 다 싫어. 나는 이런의 손해도 못 견디겠어. 보험회사로부터 받아야겠어. 그러면 이걸 쓰면 돼요. WAIOP 요거 쓰면 됩니다. 당연히 보험료는 올라가겠죠. 요걸 쓰게 되면. 자, 그래서 곡손 파손 나왔으니까 우리 뭐 녹화 안 됐던 부분 일반 부가 조건 약관 요 부분 좀 뭐 간략하게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몇몇 가지. 자, 그래서 여기는 ICCA를 들고 ICCAR을 들면 큰 문제 없어요. 강조하는 부분이 ICCA나 ICCAR, ICCAR은 좀 논쟁의 거리가 있지만 ICCA의 특징이 뭐였어요? 면책 위험에 해당되지 않으면 다 해준다. 그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돼. 근데 ICCB나 C의 경우 혹은 ICCWA나 FP의 경우에는 이 보험, 협회 적하 약관에서 커버가 되지 않는 위험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상황에 따라서 특약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거고, 그리고 ICCA나 ICCAR을 선택한 사람은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이게 분명히 어떤 손해가 발생을 했는데 담보위험, 면책위험에 해당되지 않아서 분명히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보험자 입장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이거는 면책위험에 없다 해서 내가 보험자로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자기가 봤을 때는 하물의 고유의 하자다 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당연히 보험회사는 그걸 주장을 하겠죠. 그런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요. ICCA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보험회사가 딴 말 못하도록 이 손해에 대해서, 이러한 형태의 손해에 대해서 네가 뭐 이게 하물 고유의 하자든 뭐 외부의 담보 위험에 의한 손해든 일단 이 손해에 대해서 내가 특약을 들었기 때문에 무조건 해줘 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ICCA도 특약을 듭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뭐 습기에 의한 손해, 그런 경우에 습기에 의한 손해가 이게 진짜 하물의 고유의 하자인지 진짜 외부에 물이 들어온 건지 나중에 컨테이너 이 문을 열었을 때 확인하기가 되게 곤란해요. 판정하기가, 감식하기가, 쉽게 말해서. 그런 경우에 ICCA라도 특약을 든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일반 부가 조건 약관 뭐 빠르게 간략하게 보고 갈게요. TPND입니다. TPND. 그래서 요 앞자를 딴 거예요. 도둑. 필퍼리지 앤 non-delivery의 앞자를 따서 TPND라고 하고 도난, 발하, 불착입니다. non-delivery는 도착하지 않은 거죠. 필퍼리지는 뭐냐면 불이 났다의 발하가 아니고 하물이 증발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없어졌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졌어요. 그걸 발하라고 합니다. 한자어로. 영어로는 필퍼리지라고 하고. 그런 거 있죠. 흔적은 있어. 박스에 이렇게 칼로 베어가지고 하물을 가져갔는데
예, 뭐 어떻게 가져갔는지, 누가 가져갔는지 아무도 몰랐어. 눈 잠깐 감았다 뜬 사이에 사라졌어 화물이. 예, 그런 거 말해요. 물론 지금은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죠. 다 CCTV로 찍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 예, 그죠? 여담입니다만 여러분들이 무역업체나 물류업체 취업을 하게 되면 AEO 시스템, 뭐 AEO 뭐 이런 거 인증 이런 거 혹시 들어본 친구들도 있고 뭐 할 텐데, 요새 그 만약에 거의 대부분 기업들이 AEO를 인정을 받아요. 그럼 그 핵심이 뭐냐면 물품을 보관을 하고 운반을 하고 운송을 하고 유통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게 AEO 인증인데, 그 이제 프로세스상, 그 이제 서플라이 체인상의 어떤 화물의 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다 관리 감식합니다. 뭐 CCTV라든지 뭐 출입 기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 관리가 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에 필터리지 이런 게 나타나기가 좀 힘듭니다. 예, 어쨌든 그런 개념이다. 자, 그다음에 RFWD, Rain and Freshwater Damage. 그래서 Rain은 당연히 비, 그리고 Freshwater Damage는 담수죠, 담수. 여기에 반대말은 해수, 바닷물이라고 했죠. 물론 담수라고 해서 다 마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영어 표현은 프레시 워터예요. 그래서 어떻다. 기본적으로 ICCA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얘네들은. 그리고 ICCB의 경우에도 뭐는 된다. 프레시 워터는 됩니다. 호수, 담수 돼요. 근데 ICC는 다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해에 대해서 이런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화물의 젖는 손해, 화물이 이렇게 물에 의해서 젖는 손해를 보상받으려면 특약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파손은 깨지기 쉬운 화물의 경우에는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약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설명을 했었어요. 기본적으로 뭐다? 파손이 들려면 이런 거예요. 아무런 일도 없었고 아무런 해상 사고도 없었고 정말 안전하게 운송인이 최선을 다해서 운송을 해서 목적지에 딱 도착했는데 뚜껑 열어 딱 보니까 유리잔이 깨져 있더라. 그런 거. 그런 경우에 이런 거 들어놓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습기, 그리고 열. 이거는 분명히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화물의 고유의 하자와의 어떤 오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ICCA나 ICAR도 담보를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누손이나 부족손, 요거는 새는 거, 그리고 증발하는 거, 이런 것들 말합니다. 액체나 어떤 분말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 그리고 JWOB는 제티슨 앤 워싱 오버보드. 갑판 위에 화물이 있다가 바닷물에 실려 내려가거나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화물이 바다로 투하되는 것을 말합니다. 요것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JWOB. 자, 그리고 곡손. 이게 앞에서 말했던 소손의 공제가 적용이 돼요. 보통 여기서는 뭐 5%, 10% 이런 식으로 화물에 대해서 부분적인 곡손이나 구부러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손해를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발화는 기본적으로 보험자 면책사항이지만 이거 보상받고 싶으면 특약을 들면 되고요. 그리고 훅앤홀, 이거는 지금은 큰 의미가 없어졌다. 왜? 지금은 크레인을 화물 운송 양화 장비로 사용하고 컨테이너를 운송 용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뭐 사용 여지가 없는데, 예전에 크레인도 없고 컨테이너도 없던 시절에 화물을 갈고리로 옮기던 시절에 그 갈고리에 의해서 화물이 손해되는 경우 보상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건 이제 접촉선이죠. COOC는 접촉, 기름에 의한 접촉. 그리고 기름이 아니라 뭐 일반적인 화물, 뭐 예를 들어서 뭐 철강석이라든지 석탄 같은 다른 화물과의 접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염, 그리고 지나 해충 이런 것들에 의한 손해의 경우도 특약으로서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특약을 들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곰팡이 그리고 녹.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기 지금 몇 가지 설명에도 나오다시피 뭐 곡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담배, 연초 이런 것들, 그리고 녹이 잘 쓰는 금속 화물,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이 해상 사업에서 운송하고자 하는 그 화물의 성격에 맞춰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약을 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다 살펴봤고, 자, 기타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요거는 손해의 유형이나 아니면 그 화물의 특수성이나 뭐 손해의 뭐 작은 손해 이런 걸로 특약을 드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요 운송 과정, 뭐 복합 운송이다, 뭐 어떤 국내 운송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특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건 확장 담보 뭐 이렇게 얘기도 해요. 여기 지금 있는 세 가지 IT, ISE 요거는 확장 담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륙 운송 확장 담보.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험의 그 해상 적하 보험의 그 담보에 대해서, 담보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뭐 시작은 언제부터 해서 화물이 옮겨지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도착해가지고 뭐 60일이 지나거나 아니면 세 가지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해서 끝났는데, 나는 좀 더 보상받고 싶다 이거야. 보험자로부터 담보를 조금 더 확장받고 싶다 이거야. 어디까지? 내륙에서, 그 항구에서 내려서 어떤 특정한 내륙 지역으로 들어가서 운송이 이루어질 때까지 좀 더 확장하고 싶다. 그 경우에 그 확장 담보를 하도록 하는 것은 ITE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륙 운송 확장 담보.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장소 개념이에요. 장소 개념. 어떤 특정한 지역까지 보험자의 담보를 확대하는 그런 것들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ISE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륙 저장 확장 담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보험 기간의 종기를 살펴보면 그 세 번째 그런 게 있었어요. 컨테이너나 운송 용구를 그냥 보관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하는 경우, 그러면 보험자의 담보 기간이 끝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관을 해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동안도 나는 보상받고 싶어, 담보받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ISE를 들면 됩니다. 보관하고 있는 동안. 물론 뭐 천년만년 해주는 건 아니죠. 이것도 보면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만 그 기간 안에는 어쨌든 저장하고 있는 기간 동안 보험자의 담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한적 위험 담보. 요거는 운송 과정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물의 한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보험자로부터 담보받기 위해서 드는 어떤 일종의 특약입니다. 그래서 요 기타 특별 약관이란 거는 운송 과정, 운송 형태와 관련되어 있는 특별 약관 내지는 특약, 추가 담보, 확장 담보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선박보험입니다. 선박보험. 선박보험. 근데 이제 그 선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좀 고민이 많았어요. 이거를 어디까지 해야 되나? 선박보험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 뭐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해상보험론을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그 해상보험 중에서도 이 적하보험과 관련된 내용과 이슈에 대해서는 뭐 많이 뭐 연구도 하고 뭐 논문도 쓰고 했지만 선박보험은 이거를 자세히 알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그 우리나라에서 그 선박보험을 취급하고 있거나 아니면 선박보험에 부보하는 사람의 그 숫자 자체도 좀 매우 적고요. 사례도 많이 없고요. 그래서 이거를 깊게 알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거를 학교 수업 시간에 다룬다라고 쳤을 때도 어디까지 과연 해야 될 것이냐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한 주 내지는 한 주 반 뭐 그 정도에서 하게 될 텐데, 선박보험은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구나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 문득 제가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그 언제지 2000년대 제가 학부생 때 해상보험론 수업을 들었어요. 그때 교수님이 이용군 교수님이 그 수업을 하셨는데 지금도 하시잖아. 그죠? 해상보험론. 근데 이용군 교수님은 그런 식이었어요. 한 반은 본인이 강의해 주시고 한 반은 이렇게 조사해 와서 발표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 조가 팀플이지,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팀플이었는데 우리 조가 조사하는 그 내용이 컨텐츠가 이거였어요. 선박보험이었어요. 선박보험을 그때 처음 알았어. 나는 해상보험이 적하보험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도 이 수업을 듣기 전까지는 다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지. 해상보험? 화물보험 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선박보험에 대해서 조사해오래. 뭐야 싶었다니까. 근데 지금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사람도 어렵고, 이거를 뭐 실제로 해상보험 회사 가가지고 물어봐도 잘 아는 사람이 없어. 선박보험. 왜? 안 다루니까. 그래서 뭐 기본적인 개념과 개괄적인 내용 위주로 이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선박보험 어떤 것이냐? 재산적 위험. 선박 자체의 위험이죠. 이것도 재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선박 자체가 뭐 사고가 나서 침몰한다든지 불이 난다든지 충돌된다든지 그런 것들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산적 위험에 대해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선박을 소유해 본 사람은 당연히 없겠죠. 근데 이 선박이란 게 선박하고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동산입니다. 움직여요. 재산인데 움직여요. 근데 현행 우리 법상으로는 이 정도 되는 애들 있죠. 배나 비행기 정도 되는 애들은 움직이는 재산은 맞습니다만 부동산으로 봐요. 그 지위를. 그래서 등기 같은 거 합니다. 부동산 등기하잖아요. 집 사면 등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우리나라의 현행 법 체계상으로는 얘는 부동산이에요. 선박은. 왜? 그만큼 덩어리가 크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선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위험 중에 비용 위험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손해 방지 비용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구조료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뭐 사고가 났으면 이거를 뭐 철거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비용 위험 중에 가장 문제가 됐던 거,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기억을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그 유류 오염 사고. 선박의 기름이 바다에 새가지고 저 어디였죠? 저기 서해안 태안에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해 가지고 막 온 해안이 기름으로 뒤덮여 가지고 뭐 전 국민이 가가지고 기름 닦고 난리였죠. 그런 엄청난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박이라는 게. 선박이 여러분들이 혹시 부산항이나 인천항이나 평택항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엄청 커요. 그 엄청 크고 그 선박을 운영하기 위한 어떤 뭐 엔진이 한 3층짜리 빌딩만 해요. 대형 컨테이너선에 들어가는 거. 그러면 빌딩만한 엔진을 돌리기 위한 기름은 얼마나 먹겠어요? 탱크, 그러니까 선박 이 대양을 항해하는 먼 항해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 큰 엔진을 가지고 그 큰 배를 움직이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다량의 기름을 배 안에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고가 났어요. 충돌이 나가지고 그 기름이 유출되었어요.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해양 사고가 발생한단 말이죠. 그럼 엄청난 비용이 발생합니다. 사회적으로. 환경 피해는 뭐 환경 오염은 둘째 문제고 여러 가지 금전적 피해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선박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다른 선박하고 충돌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선박뿐만 아니라 다른 물체 내지는 다른 어떤 항만 시설 이런 것들하고도 충돌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선박의 화물을 운송 의뢰한 하주라든지 아니면 상대방 선주라든지 상대방 하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배상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뭐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제3자의 재산이나 어떤 시설물들을 파손을 시키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배상 책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해상 사업 중에 이 선박이 차지하고 있는 수익이란 게 운임 수익일 텐데
이 선박의 스케줄에 따라서 운항을 하고 목적지에 도착을 하고 화물을 수배해서 선적하고 양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하주로부터 뭐 많은 양의 이제 그 운임을 획득하게 될 텐데, 이렇게 해상 사고가 발생해서 선박이 운항 불능에 빠지거나 아니면 목적지 항해를 도착을 하지 못해서 그 해상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한다거나 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기대했던 운임 수익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보험을 듭니다. 운임 상실에 대해서. 그래서 해상 선박에 대한 해상 위험에 대한 해상 선박의 대응책으로서 선박보험이 필요로 한데, 여기 보면 선박의 운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위험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선체, 배 자체의 물리적 손해. 이거는 선체 보험을 들면 됩니다. 선체 보험. 그래서 제가 그 배는 여러분들 ship이나 vessel 이렇게 부르는데, 배 선체는 뭐라 부른다 그랬죠? 헐이라고 그랬죠. ITC 헐 이렇게 해서 선박보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의 선박보험을 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선박 운임 생각해 보면 돼요. 요거는 운임 보험을 따로 들면 됩니다. 운임에 대해서 보험 되고, 내가 미래에 가득하게 될 그 어떤 운임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방식을 채택하면 된다. 자, 그리고 선박 가액이 상승해 가지고 어떤 보험의 어떤 가액이 변동이 있는 경우, 요거는 적하보험하고 같죠. 적하보험에서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갔습니다만, 뭐 하면 되죠? 증액보험 하면 돼요. 선박 가액에 대해서 증액보험을 들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선박의 불가동으로 인한 손해, 요거는 불가동 손실보험이라고 뒤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조 중인 선박의 손해, 요거는 선박 건조보험이라고 따로 있어요. 뭐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선박이란 게 여러분들 그 조선소에서 만들기 시작하면 아무리 빨리 만들어도, 진짜 아무리 빨리 만들어도 조선소에서 1년, 근데 조선소에서 1년 안에 만든다 치더라도 조선소에서 진수를 하면 그 배를 바로 쓸 수가 없어요. 뭐 혹시 잘 아는지 모르겠는데, 선박이 보통 오더부터 인도까지 거의 한 2년 넘게 걸립니다. 선박이. 일단 오더가 가잖아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되냐면 설계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문 생산 방식이에요. 보통 그 주문자가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배 크기는 얼마, 뭐 엔진은 뭐 쓰고, 나는 뭐 파나마 운하를 지나다녀야 되니까 이 폭을 파나마 운하 사이즈에 맞춰서 만들고 등등의 오더가 갈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짜요. 그럼 설계가 되면 이제 조선소에서 바로 건조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박의 부품을 만드는 그 부품 제조사들, 벤더들한테 오더가 또 내려갑니다. 엔진 만들고 뭐 만들고 부품 만들고 해가지고 조선소 와서 건조를 해요. 그러면 나중에 한 1년 동안 그걸 계속 용접하고 특수 용접하고 붙이고 해가지고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물 위에 띄우는 거를 진수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진수하면 끝나냐? 아니에요. 시범 운행을 해봐야 돼요. 이게 진짜 이게 배인지 그냥 쇳덩어리인지, 그냥 단순히 쇳덩어리로서 그냥 쇠를 결합시켜 놓은 것일 뿐인 건지, 물 위에 떠가지고 항해를 할 수 있는지, 이거 다 테스트를 한 다음에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러면 이 선박을 건조하는 과정 속에서 뭐 이렇게 용접을 하다가 불꽃이 팍 펴가지고 뭐 불이 나가지고 사람이 다치고 뭐 파손이 나고, 그것도 어떻게 해? 그것도 보험 들어야 돼요. 건조 중인 선박도 보험을 듭니다. 그게 선박 건조 보험이에요. 자, 그리고 전쟁 및 파업으로 인한 손해, 이거는 뭐 전쟁 파업 보험 뭐 하면 되고 특약하면 되고, 핵무기 이거는 답이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뭐 면책이었잖아요. 적하보험에서도 면책이었고 IWC에서도 면책이었어요. 전쟁 담보 약관에서도 핵무기는 면책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제3자 배상 책임 손해, 요거는 뒤에서 나중에 보게 될 뭐 다른 하물에 대해서, 다른 선박에 대해서, 다른 선박에 승선한 사람 혹은 내 선박에 승선한 사람, 이런 경우에는 P&I 클럽이라고 하는 선주협회가 일종의 뭐 책임담보, 책임보험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상보험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보게서 보게 될 P&I 클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거고, 마지막에 7번에 보면 유류 오탁 제거에 대한
선주 책임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토발록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일종의 이거 뭐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는데 이런 그 선박의 유류 오염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을 했을 때 이 기존의 선박에 운용하는 선사들이나 선주들이 일종의 펀드, 일종의 협동조합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해상 오염, 유류 오염, 유류 유출 사고에 대한 어떤 손해 금액을 지급하게끔 하는 상호 신용금고 같은 뭐 상호 신용 협동조합 같은 그런 개념이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유류 오염 이거는요 일개 보험회사가 처리해 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요. 발생하는 피해액이 유류 유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자, 그래서 선박보험의 종류 뭐 오늘은 뭐 다 보지는 못할 것 같고 선체보험부터 봅시다. 그래서 선체보험은 선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선박 자재 그리고 의장 선구 그리고 기간 그리고 항해 용구 그리고 비품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선박을 피보험 목적물로 해서 보험 기간 중에 담보 위험에 근인되어 발생하는 물적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선박보험 그러면 일반적으로 좁게 말하는 선박보험은 요걸 말해요. 기본적으로 배 그 자체,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선박보험이다라고 하면 이걸 좀 넓게 보면 선박에 대해서 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보험을 다 얘기하는 것이라면 뒤에서 보게 될 뭐 건조중 보험이라든지 뭐 운임 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선박보험의 경우에는 기간보험 또는 항해보험 이렇게 듭니다. 근데 보통은 선박보험은 기간보험으로 듭니다. 자동차 보험을 우리가 뭐 1년 단위로 이렇게 갱신하고 그러잖아요. 자동차도 보면 선박도 연 단위로 기간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자, 그렇기 때문에 뭐 기간보험은 어차피 그 기간이 나와 있으니까 그 기간에 따라서 보험자 책임이 존속하고 항해 담보 뭐 물론 잘 없긴 합니다만 잘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항해 보험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적하 보험처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보험의 개시와 종료가 이루어지죠. 자, 그다음에 선박 불가동 손실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선박이 손상돼 가지고 배가 데미지를 입어서 배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됐어요. 그 경우에 보험회사가 선주나 그 운항관리자는 뭐 배를 빌린 사람도 되고요, 용선자 이런 사람도 되고요. 이 사람들이 입게 되는 어떤 예상 수익의 손실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이 불가동 손실보험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움직이지 못해서 배로 장사를 못하게 돼서 쉽게 말해서 입는 손해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선비담보약관에 의해서 선체보험가액의 25% 범위, 요거는 선비보험 얘기할 때도 선박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보험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했는데 보통 선체에 대해서 드는, 그러니까 배 그 자체, 배 덩어리 그 자체에 드는 보험의 25%를 선비보험이 초과할 수 없다. 그게 적용이 돼요. 그것이 적용이 되어서 그 범위 내에서 보통 90일, 180일, 270일 동안의 경비, 용선료에 의해서 협정되어지고 보통은 1할 계산을 합니다. 며칠 운항을 못했다, 며칠 동안 장사를 못했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되죠. 물론 여기 보험 금액에 보면 맨 마지막에 그런 말 있죠. 최대 보상 일수와 보험자 멸책 일수를 약정해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해서 이 선박이 잠깐 운용이 안 돼가지고 그로 인해서 입은 어떤 사업상 손해를 보상해주기 위한 건데, 영원히 움직이지 못했어. 그러면 영원히 해줄 거야? 하루씩 쳐가지고. 그런 건 너무 곤란하잖아요. 이게 맥시멈이 있어요. 맥시멈. 이 올라갈 수 있는 맥시멈이 있고, 그리고 미니멈이 있는데, 미니멈은 이런 의미입니다. 뭐 하루 이틀 못 움직였어요.
뭐 하는 뭐 한 3, 4일 못 움직였어요. 그런 거 갖고 따지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면책일이란 거는 뭐 선박이 운용이 중단됐는데 그 한 3, 4일 뭐 한 이건 정하기 나름입니다. 케바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뭐 7일이면 7일 그러면 7일이 넘어서야 그 비용에 대해서 나오겠죠. 일할 계산으로 그런 것들을 다 산정해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책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 뭐 하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상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불가동 손실 보험에 약관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 한번 보면 뭐 대충 감이 올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뭐 신속하게 통보해야 되고, 그리고 피보험자가 불가동 손실, 두 번째에 불가동 손실, 채손료, 임금, 유지비, 시간의 수당, 기타 비용을 제3자 또는 공동훼손 비용으로서 해수하게 될 때는 해수금은 피보험자와 보험자에게 이익이 기속되는 비율로 분배한다. 보험자가 지급한 게 있으면 이 지금 여기 쭉 1번 줄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보험자가 지급한 게 있으면 보험자가 가져갈 것이고 보험자가 지급하지 않은 거는 피보험자가 가져가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불가동 손실에 대한 보험은 담보 위험으로 인한 손해가 수리된 경우 수리되고 나서 지급한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불가동 손실의 원인이 된 사고로 인해서 선박이 전손 혹은 추정 전손되었을 때는 보상 책임이 없어진다. 전손이나 이 말이 전손이나 추정 전손 돼서 안녕 이게 아니고요. 전손이 되면 전손 보험금이 나와야죠. 지금 이 불가동 손실 보험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회복은 할 수 있어요. 어떤 사고가 발생했어. 근데 이걸 뭐 수리를 한다든지 뭘 대체를 한다든지 뭐 장기간 어디 납포돼가지고 뭐 움직이질 못한다든지 등등의 사유로 인해 가지고 그 해상 사업의 지속성, 해상 사업을 잠시간 일시적으로 못하게 된 경우에 보험자가 지급하게 되는 거예요. 배가 완전히 침몰했어요. 배가 완전히 하재에 불이 나가지고 전소했어요. 그런 전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전손보험이죠. 그런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당연히 5번에 전쟁 위험이나 폭동, 동맹 파업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당연하겠죠. 자, 그리고 뭐 보상금 청구하면 뭐 용선자가 작성한 불가동 진술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지 못했어요 요 기간 동안, 뭐 이런 것 제출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불가동 손실 보험의 약관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감이 오죠. 약관 내용을 보니까 이게 배가 일시적으로 뭔가 사고가 나든지 뭔가 납포가 되든지 뭔가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장사를 못 해 먹었구나. 한 장기간이라고 해봐야 뭐 한 달, 뭐 60일 요 정도 기간, 그 경우에 일할 계산으로 해가지고 피해액을 물어준다라고 보면 돼요. 운임보험부터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여러분들 표정이 썩 좋지 않아요.